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첫 번째 일반사항, 두 번째 전선, 세 번째 전로의 절연, 네 번째 접지 시스템, 다섯 번째 필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컨텐츠를 먼저 참고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기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제 100장 총칙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전기설비 기준 위에 모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의된 전기설비, 그럼 전기설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가 있겠고, 그리고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가 되는 기계기구, 두 번째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댐, 수로, 저수지에 사용이 되는 전기 설비,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이런 설비가 있고, 전선로와 보안통신선로, 이 네 가지 설비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정의된 전기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기 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죠. 규정의 목적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 110장 일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C 규정에 대한 목적을 알아봤으니까, 그래 일반사항에서는 꼭 기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먼저 전압의 구분입니다. KEC 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전압의 범위가 바뀌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먼저 전압의 구분에 있어서 저압은요,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교류는 기존에는 600V에서 1000V로, 직류는 750V에서 1500V로 바뀌었고, 이 저압의 구분이 바꿈으로 인해서 고압의 규정도 바뀌죠. 왜? 이 고압은 저압을 초과하는 전압에서, 그래서 DC 1500V, AC 1000V를 초과하는 전압에서 7kV까지의 전압을 고압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해서, 전압은 이와 같이 저압, 고압, 특고압 세 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2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KC 규정을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분야에서 충분히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하고 각 분야를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가 됐던 것, 출제가 중복적으로 됐던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보시면 관등회로. 관등회로는 자, 방전 등용 안전기. 이 안전기가 변압기죠. 변압기에서 방전 등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다. 이렇게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운전이다. 여덟 번째, 단독운전은 계통의 일부가 정전이 됐을 때 분산 전원으로 운전이 되는 상태, 운전 상태를 단독운전이라고 하고, 계통이 정전이 됐는데 분산 전원에서 역송전으로 송전이 되는 전력이 선로에 나타나면은 유지보수 요인이 감전이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단독 운전의 규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보시면은 리플 프리 전압. 리플 프리 전압은 AC를 DC로 변환할 때 리플 전압의 실효치가 10% 이내가 되는 전압을 리플 프리라고 합니다. 10%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숫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째 제1차 접근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의 수평 거리로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이 절단, 지지물의 도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시설물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금 긴 이런 표현이죠. 자, 이와 같은 가공 전선로를 설치를 할 때 어떤 배선 공사가 이루어질 때 기존에 있는 이 건축물, 이런 건축물과의 수평거리가 이 지지물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H메타죠. H메타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상태를 제1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단선이 되거나 지지물이 도개가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건축물에 접촉이 되는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다음 2차 접근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접근 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옆쪽으로 수평거리 3m 이내로 수평거리 3m 이내로 접근하는 상태를 제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에 있어서 그 위험도가 확실히 2차 접근에서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의 수평 거리에 대한 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120장 전선에 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이 전기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암기하거나 외우시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0장 전선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전선에 대한 규정도 K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완전히 바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그 야그 상에 대한 문자 표현입니다. 기존에는 RSTN으로 바뀌었죠. RSTN에서 L1, L2, L3, N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흑적 청백에서 갈흑 회청 이거 보호도체 또 접지도체 색도 녹색에서 녹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색깔로 바뀌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이런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다음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그 전선이 전압의 구분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 전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따로 있는 전선도 있겠습니다만은 내부 도체에서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 도체와 인축의 접촉에 의해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연 피복이 있죠. 절연 피복. 자, 이와 같이 내부 도체와 절연 피복으로만 된 것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 내부 도체의 절연 피복과 외장을 가지고 있는 외장 또는 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장에 여러 가닥의 절연 전선이 들어있는 경우도 물론 케이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단면적이 도체의 단면적이 하나인 경우도 절연 피복을 뿐만 아니라 외장을 가지면 케이블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저압 전선이다, 고압 전선이다, 특고압 전선이다 하는 것은 내부 도체에서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구분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절연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규정을 적합해야 된다는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 규정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450V, 750V 앞에 있는 전압이 상전압, 뒤에 있는 전압이 성간전압이죠. 비닐 절연 전선 이와 같은 절연 피복이 염화 비닐 수지 혼합물로 된 것을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으로 절연을 한 것을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그래서 가교는 크로스링크드라고 의미에서 분자를 그래서 망상 구조로 변형을 함으로써 허용 온도를 증가시켜 놓은 이런 절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0V, 750V 고무 절연 전선이 저압 절연 전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압 케이블. 자, 저압 케이블에는 이와 같은
061 kV 연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폴리에틸렌 외장에서 이 외장이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과 같은 것들이 저압에만 사용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압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절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외장,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그리고 300V, 500V 연질 비닐 시스. 비닐 시스 했으니까 이 시스 외장이라는 외장의 절연 재질이 되겠습니다. 과 같은 것들이 저압 케이블이다. 그래서 고압, 다음 이제 고압 전로에 대한 전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압 케이블에서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연피, 알루미늄피 케이블, 그리고 클로로프렌, 비닐, 폴리에틸렌 절연 물질이 저압 케이블과 같죠. 그래서 이 절연 물질에 따라서 저압 전선이다, 고압 전선이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도체에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 구분이 되더라. 이렇게. 그리고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그래서 저압 케이블과 구성이 같습니다. 그 절연 물질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데, 컨바인드 덕트 케이블이 고압에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것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고압 전로에서 사용하는 케이블로서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 그리고 가교 폴리에틸렌 혼합물. 물론 가교 폴리에틸렌도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 다 사용이 되는 절연 물질입니다. 그리고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특고압만 사용이 되는 거죠.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이 특고압에서만 사용이 되는 케이블이다. 그리고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연피 케이블과 알루미늄 케이블이 고압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은 다음 중 특고압 전로에 사용이 되는 케이블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묻죠.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에 뭐 MI 전선, MI 케이블. 자, 이렇게 MI 케이블은 이거는 저압 전용 케이블입니다. 저압 전용 케이블. 해서 동관의 절연 전선을 수용을 하고 충전재로 산화 마그네슘을 사용을 하는 이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화재성이 강하죠. 그래서 문화재나 박물관에서 사용을 한다. 저한테 한번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었으니까 시험 칠 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MI 케이블은 저압 전용 케이블이다. 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 MI 케이블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과 연피와 알루미늄피 케이블은 특고압 케이블이다. 이렇게 알면은 답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다음 3절의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실린 내용이 많죠. 그래서 단기간에 다 공부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나오거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3절 전선의 접속에서 전선의 접속 조건이 중복적으로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 저항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주열이 발생해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전선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보시면은 나전선 상후 나전선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 이 경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건, 전선의 세기가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뭐가? 전선의 세기, 그 중에 이 기계적 강도, 인장 강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인장 강도.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반대로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접속 부분에는 전용의 접속관 또는 기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트위스트 이러한 접속자, 접속기구가 없을 때는 뭐 브리타니아 접속법이나 트위스트 접속법을 사용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접속관과 기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구가 없어서 직접 접속을 한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가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 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은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을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피복 테이핑을 해야 된다. 전선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절연 피복을 탈피를 해야 되겠죠. 탈피를 하기 때문에 탈피하기 전에 절연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게끔 이런 충분히 절연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체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즉 이종의 물질을 접속할 경우 알루미늄과 구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접속하는 등 전개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연결할 때에는 접속 부분에 전개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 전선의 접속 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저항이 증가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절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이종의 물질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용의 접속자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접속자, 접속 기구를 사용해서 접속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각 전선의 굵기가 동선은 50 스퀘어, 알루미늄은 70 스퀘어 이상 숫자가 나오네요.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선 70, 알루미늄 50 스퀘어, 알루미늄이 70 스퀘어 이상이 될 경우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병렬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재질, 같은 굵기, 같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며 두 번째는 각 전선에 퓨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네요. 퓨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퓨저가 한 선이 단선될 경우에는 전체가 다 끊어지겠죠. 그리고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고 고정은 2개소 이상, 리벳이나 나사로. 그래서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나사로 접속해야 되겠고 전선관에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전선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자, 첫 번째 굵기 규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터미널 러그를 사용해서 2개소 이상을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의 전선에 퓨저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적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방향의 전선은 다시 말해서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접속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금속관 안에 배관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0장 전로의 절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로의 절연의 원칙, 기본적인 원칙은 대지에 대해서 절연이 되어야 되겠죠. 왜? 접촉을 하는 이런 그 대상이 인축이 대지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회로가 대지를 통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절연은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대지로 뭐 다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자, 단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부분은 접지공사의 접지점은 절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절연을 해야 하는 곳은, 이런 각 공사의 접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연을 해야 되겠죠. 자, 절연 생략 부분. 그래서 절연할 수 없는 부분, 절연 생략 부분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변압기,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 울타리, 전원장치, 액세선 발생장치, 전기 부식 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 철도의 기선 등 해서 어떠한 곳이냐? 그래서 부득이한 곳, 부득이한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부득이한 곳에 대한 이 절연을 하지 않는 곳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시험용 변압기,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가 L이죠.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 자, 옆에 쓰여 있으니까 제가 흘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선 발생장치, 전기 부식 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 철도 기선과 같은 곳은 부득이한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서는 전기로, 전기 욕기, 전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이 열에 의해서 절연 피복이 타버리는 것, 절연을 할 수가 없겠죠. 기술상에서 곤란한 경우와 부득이한 곳,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2절 해서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상호 간의 전로와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기본적으로 ohm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인데, I는 누설 전류와 V는 사용 전압이 되겠죠. 이 기본적인 절연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다. 두 번째, 저압 전로에 청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의 측정기로 전압을 인가해서, 즉 전류를 흘려서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측정해서 1mA가 되면은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누설 전류가 1mA,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저압 전선로의 절연 부분에서 이제 사용 전압에 대한 최대 공급 전류로 누설 전류를 계산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압 전선로 중에서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과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하냐?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누설 전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급 전류가 IN이죠. 전격 전류 곱하기 2000분의 1이 뭐라고요? 누설 전류인 IG가 되더라. 자, 그래서 변압기 중성적 접재 저항을 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시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기준도 KC가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 장소의 사용 전압이 저압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계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류마다 해서 계폐기와 가전류 차단기로 어떻게 해요? 그 전로를 정전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정전을 시키고 시험을 했을 때 규정이 셀브와 펠브 그리고 펠브와 500V 이하 또는 500V 초와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해서 셀브와 펠브는 시험 전압을 DC로 250V 인가했을 때 절연 저항은 0.5메가옴을 측정이 돼야 이것은 만족한 기준으로 한다. 0.5메가옴. 그리고 펠브와 500V 이하는 500V DC 전압으로 측정을 해서 1메가옴. 그리고 500V 초과할 경우에는 1000V의 직류 전압을 인가해서 1메가옴의 절연 저항이 측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셀브, 펠브, 펠브에서 ELB가 뭐냐 하면 익스트라 로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볼테이지로 해서 특별 안전전압이에요. 안전전압으로서 DC는 120V 이하, AC는 50V 이하. 이 안전전압은 감전이 되었을 때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전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회론의 전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조합은 익스트라 로우 볼테이지로 AC 50V, DC 120V 이하로서 여기서 셀브는 세이프티, 여기서는 안전 특별저압. 여기서 펠브는 여기서 펠브는 여기서 프로텍션 ELB에서 보호 특별저압. 그리고 F는 펑셔널에서 기능적 특별 저압으로서 셀브는 비접지 회로 2차 측 한선을 개통 접지하지 않는 회로를 셀브. 그리고 펠브는 2차 측 한선을 접지한 회로를 펠브라고 하고, 펠브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고저압 혼촉 방지 금속판을 사용하지 않는 비절연 변압기를 말합니다. 자, 뒤에도 또 우리 언급이 되니까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우죠. 시험 전압과 절연 저항 기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5번째 절연 내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외부에서 일정한 전압을 인가해서 일정 시간 동안 견디는 내력 시험이에요. 그럼 그 일정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10분이죠. 그래서 10분간 자, 전로와 회전기 및 정류기 절연 내력은 규정 시업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하여 견뎌야 한다.
10분간 시험 시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교류가 아니라 직류절연 내력 시험은, 즉 직류전원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교류절연 내력 시험 전압의 2배.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교류절연 시험 전압의 2배의 전압으로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실기시험은 요 블랭크 처리를 합니다. 블랭크 처리를 해서 블랭크를 다 어때요? 직접 작성하세요 라는 이 부분이 실기시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7kV를 초과하는 60kV. 자, 이게 비접지 방식입니다. 비접지 방식에서 7kV 이하는 1.5배, 그리고 7kV를 초과하는 비접지 방식은 1.25배인데 최저 시험은 500V, 500V 혹은 이게 0.5kV. 이렇게 보시면은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일 때는 0.5kV 앞에 일자를 붙이면 되겠죠. 10.5kV, 1500V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서 25kV 이하일 경우에는 0.92배. 자, 이 경우에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배전 전압인 22.9kV가 이 범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 중성점 비접지 방식은 7kV를 초과하고 60kV 이하일 경우나 60kV를 초과할 경우에나 똑같죠. 다만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의 규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비접지 방식은 7kV 이하와 7kV를 초과할 경우에 1.5배 시험 전압과 1.25배 시험 전압. 자, 이렇게 통일해서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1.1배에 최저 시험 전압은 75kV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0.72배, 17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0.64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어떤 전압이 적용이 된다고요? 154kV. 여기에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기 및 정류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사용 전압별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도 사실은 사용 전압에 대한 시험 전압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가 회전기기죠. 그리고 회전 변류기도 회전기기니까 묶어서 회전기기인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는 7kV 이하인 경우에 시험 전압이 1.5배, 최저 시험 전압은 500V고요. 7kV를 초과할 경우에는 1.25배인데 최저 시험 전압은 10.5kV다.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용 전압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같죠. 그리고 회전 변류기 이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 직류 사용 전압과 똑같은 교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디에 시험 전압을 인가하느냐 하는 것도 시험 문제의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자, 다음은 조상기. 정유기네요. 정유기가 먼저 나오네요. 정유기는 60kV 이하와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60kV보다가 작을 경우에는 직류척 최대 사용 전압 1배의 교류 전압. 회전 변류기하고 같죠. 그리고 60kV를 초과할 때는 1.1배의 직류전압이거나 교류전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배 직류전압도 1.1배 교류전압도 1.1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방법은 충전 부분과 외함 사이, 교류척 고전압 단자와 대지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회전기와 정유기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었습니다. 다음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 사용 전압 1.5배의 직류 전압 혹은 1배의 교류 전압. 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 사용 1.5배의 BC 그리고 1배의 AC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 이게 단자죠. 단자, 충전 부분이. 단자와 대지는 실질적으로 외함을 말하죠. 해서 10분간 견디는 시험을 해야 된다. 다음은 이제 140장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은 접지 시스템 구분과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로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시스템 구분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 자, 개통 접지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중성점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통 접지는 중성점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호 접지는요 외함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요 시스템 접지는 여기서 필요침, 우리가 필요보다가 필요침에 더 친근하죠. 그래서 필요침 접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되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내 스스로 쉽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통, 보호, 필요 시스템 접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쪽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접지 시스템 시설의 종류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단독 접지는 각 수용가 또는 각 설비별로 별도로 접지를 시행을 하는 걸 말해요. 단독 접지. 공통 접지는요, 그래서 일반 수용가보다는 뭐 변전소라든가 이와 같이 저압 접지와 고압 접지와 특고압 접지를 같이 통합하는 것을 공통 접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접지는요, 전원 설비 접지, 통신 설비 접지와 필요 시스템 접지를 공통으로 하는 것을 통합 접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접지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은요, 접지극,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타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접지극이 접지봉이죠. 접지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 도체는 주 접지 단자를 접지극에 연결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주 접지 단자에서 접지극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게 접지 도체. 기존에서는 접지선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선 개념을 도체 개념으로 지금 바뀌었죠. K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접지선을 접지
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선은 보호 도체, 이렇게 본딩선은 본딩 도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구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시스템 개요에 대한 구성 보시면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 동판이에요. 이것이 주접지 단자가 되겠습니다. 주접지 단자, B에서 보면 주접지 단자죠. 그래서 주접지 동판이라고도 일반적으로도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주접지 단자에서 T가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인데 이 접지극이 이와 같은 접지봉일 수도 있고 혹은 수도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관 등 철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접지봉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2 노출도전부입니다. 노출도전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설비의 각 부하 설비의 외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함을 주접지 단자의 1번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선을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보호도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노출도전부와 노출도전부의 전이차를 또 일정하게 하기 위해, 전이차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전이를 갖게 하기 위하여 선으로 연결하는 선이 4번 선이죠. 그래서 4번 선 보면은 보조 등전이 접속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 보호, 그래서 4번 선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 바뀌었습니다. 도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을 보면은 주 등전이 접속용선에서 2번 선이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리고 요거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자, 여기에서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 10번과 2번입니다. 10번은 요거는 개통 외 노출 대전부 해서 이 전원 설비들인데, 전원 설비가 아닌 통신 설비와 같은 다른 계통의 설비와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10번이 여기서는 통신 설비로 되어 있죠. 기타 통신 설비와 같은 전원 설비가 아닌 전원 계통 외에 해서 계통 외 노출 도전부가 연결되는 선이 2번이다 해서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 하는 거 2번 선이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P라는 건 수도 파이프예요. 수도 파이프에 연결이 되는 것도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인데, 이 철골과 노출 도전부와 연결되는 선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접지극 시설 및 접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극은 다음 방법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그래서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콘크리트에 매입이 된 기초 접지극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양에 직접 매설된 금속 정극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의 외장에서 연피 또는 알루미늄 피 하는 그 피 외장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중 금속 구조물 배관해서 수도, 관로 등 이와 같은 배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대지에 매설된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네요.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겠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접지극의 매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극의 매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설 깊이입니다. 그래서 매설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다습한 부분이 있으면은 접지장을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만약에 표토가 동결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일반적으로 75cm 이하에서 0.75 그래서 매설 깊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접지도체, 철주, 기타 금속체에서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철주 바로 아래 접지극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0.3m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는 접지극과 이 철 구조물 간에는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철주 밑면에는 0.3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하는 경우 이외에 접지극을 지중해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해야 된다. 접지 시공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수도관 등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대지 간의 전기 저항이 3옴 이하가 될 때 이게 중요하겠죠. 이하로 유지할 금속재 수도 관로는 접지극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수도 관로는 3옴 이하일 때 접지극으로 가능하며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 간의 접속은 안찌름이 그렇지만 75mm 이상이 되어야 이 접지선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기하는 수도관이 75mm가 안 될 경우에는 5m 이내 부분에서 접지선과 연결해야 된다. 5m 이내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접지 저항이 즉 수도 관로의 접지 저항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옴 이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분기점 75mm 이상이 됩니다만은 이 분기하는 곳은 75mm 보다가 작을 경우에 접지선을 연결을 하는 것은 5m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접지 클램프가 되겠죠. 접지 클램프로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리가 5m 이내에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접지 저항이 2옴 이하가 된다면 5m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에 접속을 사용하는 금속재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다. 자, 다음 철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 금속재는 대지 사이에 전기 저항이 2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2옴이죠. 2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하나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도 관로는 3옴 이하 그리고 철골은 2옴 이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지 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도체의 단면적의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에 따라서 흐르지 않을 경우에 접지도체의 최소 규격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접지도체의 단면적을 따라서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규격이 구리가 6스퀘어, 그리고 철제가 50스퀘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이 접지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위로 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는 16스퀘어, 철은 50스퀘어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접지도체는 지하 0.75m로부터 지상 2m까지 절연성 보호관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관은 합성수지관이나 또는 몰드로 할 수 있는데 충격에 의한 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장 좋은 거는 철제 이 보호관을 사용하고 그 철제 보호관 접지하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연성인 합성수지관을 2mm 이상 두께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mm 합성수지관 사용을 하고, 여기서도 숫자가 지하 0.75m부터 지상 2mm까지 보호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지도체의 굵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도체의 굵기는 단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에요.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는 6스퀘어 이상, 6스퀘어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고장 시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고압과 특고압 접지도체가 6스퀘어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성점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이 16스퀘어 이상,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16스퀘어, 그리고 일반 접지도체는 6스퀘어. 어떻게 해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경우에요. 자, 다음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금속체 외함의 접지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체 외함 등의 접지 시스템의 경우는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도체로서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설포네이트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개의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차폐 또는 기타 금속체로 단면적이 10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요? 특고압과 고압인 경우에, 그리고 저압 전기 설비의 접지 도체는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다심심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 1심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심의 규격은 0.75 스퀘어 이상. 자, 코드는 당연히 0.75 스퀘어 이상입니다. 왜? 0.75 스퀘어가 코드류의 최소 규격이에요. 최소 굵기다. 그래서 당연히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의 1심은 0.75 스퀘어가 되는데, 0.75 스퀘어의 다심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그 1심을 이동용 저압 전기 설비의 접지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가, 즉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닌 일반 연동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1.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1.5 스퀘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호 도체 최소 단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의 표가 있습니다. 이 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S는 선도체입니다. 상도체죠. 상도체가 16스퀘어
이하일 때, 그리고 35스퀘어 이하일 때, 물론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일 때 혹은 35스퀘어 초과할 경우에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상도체와 보호도체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규격, 같은 굵기의 보호도체를 사용한다. 상도체와 같은 도체, 상도체가 10스퀘어를 썼습니다. 그럼 보호도체도 10스퀘어를 써라.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일 경우에는 16스퀘어로 사용을 하면 되고, 35스퀘어를 초과할 경우에는 2분의 S 상도체의 반을 보호도체의 굵기로 할 수 있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 이 단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K분의 I 제곱 T인데 K는 온도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I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시료가, T는 보호기기의 동작 시간. 뭐 아래 있죠. I에서 예상 고장 전류의 시료값, T는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 있습니다. K는 온도 계수. 자, 이 식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기 수용과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접지입니다. 저압 수용가예요. 이런 타이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고압일 경우 또 달라지니까.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접지는 저압 수용가 인입구 부분에 다음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냐? 수도관로나 또는 철골이겠죠. 그래서 저압 수용가에서 수도관로를 접지로 추가 접지할 경우에는 저항이 3옴 이하일 경우에, 이미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3옴 이하라는 거 알고 있어요. 3옴 이하일 경우에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철골인 경우에 저항값이 우리가 앞에서는 2옴이었는데 2옴일 경우에는 고압일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접지죠. 인 경우에는 3옴이 됐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고압인 경우와 저압인 경우,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접지인 경우에는 철골이 3옴이라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접지도체는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어떤 때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 접지 시에 이렇게 꼭 연관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용 저압 수용 장소의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입구 접지에는 알아봤는데, 그래서 개통 접지가 된 경우 TNCS 접지라고 해서 또 뒤쪽에서 또 언급이 되고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에서 전원 접지는 직접 접지와 수용가의 접지는 전원, 즉 개통의 중성선을 사용하는 접지 방식인데, 일부 기기는 또 보호 접지와 중성전 접지를 같이 하는 방식이고, 일부는 보호 접지와 중성전 접지를 분리하는 방식이 TNCS 방식이고, 전기 수용가의 개통 접지로 TNCS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앞에 있는 값을 적용을 하는데, 중성성 겸용 보호도체 TNC 방식으로 중성선과 보호선을 같은 선으로 할 경우에를 펜선이라고 해요. 같은 선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강이 되어야 되겠죠.
분리해서 할 경우에 접지도체의 최소 규격은 6스퀘어였는데 중성선과 보호선을 중성선과 외함접지를 같이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구리는 10스퀘어 이상 중요하죠. 꼭 기억을 하죠. 왜?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같아요. 16스퀘어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접지할 경우에서는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을 해서 전이 차이에 의한 감전을 접지는 했지만은 접지 방식이 달라서 전이 차이에 의해서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은 일반적인 경우에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척 한선의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눈 값의 저항값으로 해라. 자, R은 식으로 쓰면 금방 기억하죠. IG분의 150ohm이 일반적인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한선의 지락 전류를 주어질 경우에 그래서 4A입니다. 그러면 37.5, 4분의 150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에서 2초 이하의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600으로 해라. 즉 R은 IG분의 600ohm으로 두 번째 여기서 300입니다. 요거 300ohm으로 하고 1초 이하의 자동 차단 장치가 있는 경우는 600으로 해서 R은 IG분의 600ohm으로 해라 하는 규정이 자, 여기 있죠. 그래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땐 300으로 그리고 1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600으로 해라는 요 규정이 일반적인 경우 2초 이하, 1초 이하인 경우에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통 접지 및 통합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및 통합 접지 방식에서 접지 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 사고 시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 주파 과전압. 그래서 상용 주파 과전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되죠. 과전압 표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스트레스 전압입니다. 스트레스 볼테이지.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고압, 특고압 계통의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상용주파 과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전압은 이 표와 같이 규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저압 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스트레스 전압은요 고장 시간이 5초 이상일 때와 5초 이하일 때 5초를 초과할 경우와 5초 이하일 때 그 유제로는 대표 승간전압이에요. 승간전압에 250V까지는 견딜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은 5초 이하일 경우에는 고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전압을 견딜 수가 있다. 그러니까 블랭크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장 시간이 길어질수록 견딜 수 있는 전압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초 이상으로 고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250V까지만 대표 승간 전압에서 250V까지만 견딜 수 있는데 5초 이내에 고장실이 짧은 때는 이 1200V까지 견딜 수가 있더라. 이와 같은 전압을 그래서 상용주파 과전압 혹은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9번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접지요? 앞에서 알아봤던 140 규정, KC 140, 211 및 140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조건이 되는 거죠. 생략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DC 300V, AC 150V 이하로서 건조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저압기구가 건조한 목재 마루와 같은 절연성 물체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충분한 절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저압용이나 고압용 기계기구 특고압 전설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설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특고압 가공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주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럼 사람의 접촉이 없죠. 그럼 감전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철대 외함 주위에 그래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섯 번째,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 그래서 외함이 없는 경우에는 절연물로 피복하는,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다음 여섯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중 절연 구조. 절연 구조로 되어 있는 기기에. 자, 일곱 번째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며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데요. 규격이 나와 있네요. 어떤 규격에서 V2가 300V 이하고 용량이 3kVA 이하이며 2차 척은 비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저압용 기계기구가 전로에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인체 감전 보호용 ELB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자, ELB는 규격이 30mA 전격 감도 전류가, 그리고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이며 전류 동작형이죠. 전류 동작형일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지 생략 조건이 1번에서 8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못 외우니까 키워드만 해서 표현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키워드만 찾아도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이제 감전 보호용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이 본딩은 전이차를 없애기 위하여 노출 도전부 또는 개통의 노출 도전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 선을 말하죠. 자, 그래서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이 본딩 도체의 최소 규격.
자, 주접지 담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 규격이 2분의 1을 한 규격이 이와 같은 규격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규격으로 해야 된다. 그래 최소 규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최소 규격 뭐에 등전이 본딩 도체 그래도 구리 도체일 경우에는 6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 철제 50스퀘어가 접지 도체의 최소 규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등전이 도체의 최소 규격이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 규격은 어떤 규격이라고요? 가장 큰 보호 접지 단면적의 반 2분의 1을 하는데 그 2분의 1을 한 것이 구리는 6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철은 50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다음 피레 시스템은 피레 시스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 시스템이 마지막이니까. 자, 피레 시스템에서 피레 시스템의 적용 범위. 피레 시스템은 비교적 우리가 피레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친숙한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용 범위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 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높이 20m 이상인 것에는 어때요? 피레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자, 그리고 전기 설비, 전자 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뭐 1번하고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레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외부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피레 시스템의 구성. 첫 번째, 수레부 시스템. 두 번째,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레부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레침 그리고 인하도선이 바로 피레 침에서 접지극까지 이어주는 이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극이 접지봉이 되겠죠.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수레부 시스템의 선정에서는 수레부의 종류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레부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매시법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경에 대해서 피레 등급에 대한 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등급 피레 1등급,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 4등급일 때 회전구체 반경 메시 규격 메시도체 규격 그래서 인하도선에서
회전구체의 반격은 1등급일 때 20m, 30m, 45m, 60m. 자, 메시 도체는 5 곱하기 5, 10 곱하기 10, 15 곱하기 15, 20 곱하기 20. 인하도선은 10m, 10m, 15m, 20m. 인하도선은 병렬로 구성하는데 건물이 이래 큰 경우에는 병렬로 인하도선을 요 간격이에요. 요 간격. 요 간격이 필의 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10m, 10m. 이렇게 병렬로 구성을 하는데 인하도선과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을 말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구체의 반경, 그리고 메시의 규격, 그리고 인하도선의 병렬 인하도선의 간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수레부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은 전개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복수의 인하도선, 복수의 인하도선에서의 간격, 이렇게 해서 구격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장 공통사항에 대한 이론을 또 핵심적인 이론 부분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빈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